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으로 충돌했었던 여야가 이번엔 탈북어민 북송을 놓고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구성 협상을 놓고서도 방송 장악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맨날 이렇게 싸우고도 매달 1,200만 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여야 의원 모시고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강력범죄 처벌을 위해 만 14살 이하에 적용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강력범죄 처벌을 위해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달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연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대 주주와 이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야당은 정략적인 공세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두고서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탈북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정부가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도 고려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방 결정은 여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였다며 당시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까지도 귀순을 받아주면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거란 공개 의견을 밝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네. 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좀 사안을 덮으려고 이처럼 여당이 진상규명에 이어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여당 지도부를 찾아 북한 인권위원회 구성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후속 조치로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사개특위 구성 문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방송 분야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은 시도할 의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방송을 좌지우지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에도 계속 비공개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 내부 사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례로 짚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와 맞물려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용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이 6개월 한시적인 미봉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 사이에 변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젠가 한 번은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퇴 결단을 내리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며 이 대표에게는 사퇴의 길을 터주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는 모습인데 권 대행은 또 다른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지자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가 않다. 아주 가까이 잘 지내고 있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차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여서 원만한 수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임박했습니다. 그동안은 97세대를 중심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랐는데 최대 관심사는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언제쯤 당권 도전을 선언할지에 쏠렸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YTN 취재진과 만나서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1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마 선언 메시지에는 이 의원이 줄곧 강제해온 정치개혁과 함께 당내 통합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이 의원을 향한 견제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법의 소관 부처로 1차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이탈 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건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3%를 기록해 5월에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식료품이 12.2%, 신차가 11.4%, 특히 항공권은 34%나 급등했습니다.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갔던 유가의 거의 30일간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밀과 같은 다른 상품은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June CPI data is already out of date because energy prices have come down substantially this month and are expected to fall further. And the cost of gas in July is already down 7% from the June peak.
전문가들도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는 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5월에 0.6%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회의에서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더 대폭인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각국의 물가 잡기 총력전에도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일단 0.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관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폭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기록적 물가 상승에 맞서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2년 반 만에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역전될 텐데 과거에도 저희가 금리 역전이 된 경우가 3차례가 있었고 문제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여파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본 유출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한은의 고민거리입니다. 수출이 줄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22년 하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물가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이에 따라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다시 한번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의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며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대출 채권도 캠코가 매입을 해서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을 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이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커졌죠.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책을 여럿 내놨는데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해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감면하는 등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금리 차입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고 청년층에는 연체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특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지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네, 오늘 회의 장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인데요. 고금리 대출이나 빚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종합 상담을 받는 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 전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채무 상환 애로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첫 번째 민생회의를 이곳에서 열면서 서민들 이자 상환 부담 등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히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는 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원하는 구원단체도 가파른 물가 인상 탓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대한적십자사 서울 서부봉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는 단체 역시 올해 특히 많이 오른 물가를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인 덕분에 지역사회 취약계층 식사 지원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장된 삼계탕은 650가구에 순차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지만 올해는 유독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기부받은 닭을 제외하고 모든 재료값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마늘 가격은 1kg에 13,400원대로 1년 새 19% 가까이 올랐고 건삼과 대추, 은행 등의 가격도 1년 전보다 10에서 20%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계탕은 뭐 한 5, 6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 올라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당 들어가는 식사 준비 비용도 7,400원에서 8,300원으로 1,000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대량으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보통 준비하는 비용은 일정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품목을 가릴 것 없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만큼은 준비 비용도 늘어난 겁니다.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크게 오른 물가 탓에 취약계층 영향이 부실해질 거로 우려해 적십자사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50명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적십자사는 서울에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물가 인상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꾸준하게 지원하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은 음식을 주문을 하더라도 음식의 양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가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타격을 주고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부담도 커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서울 서부봉사관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빠르게 오르는 금리에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값 고점 막차에 올라탔지만 결과는 이자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어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6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죠.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10개월여 동안 무려 24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가 112만 원 정도 커진 셈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6%대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올해 말쯤 대출금리가 7%대를 넘어서서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들 이런 분들은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28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 달에 4,300여 건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걸로 전망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를 금리 부담의 임계점으로 봤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금리가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한 뒤에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 요인에 달려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는 2.75, 3%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리 인상 추가 예고에 고통스러운 건 영끌족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빚투족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우려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9살 A씨는 최근 주식창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재작년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뛰어들었지만 2달치 월급을 날려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서 좀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최근 투자금을 줄였지만 손해를 보고 있긴 마찬가지. 3년차 직장인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늘기만 합니다. 목돈을 벌 방법이 이렇게 주식이 하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게 돼서 많이 줄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가 당연시되고 저축은 비효율적이란 얘기를 듣던 세대. 저금리 시기 이른바 영끌 투자가 익숙했던 2030 세대의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2030 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다 대출자 10명 가운데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도 빚에 휘청이는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금리와 주식 불황, 물가 상승이란 삼중고는 익숙지 않습니다. 대출금 이자까지 내지만 목돈은 보이질 않고 이미 커진 빈부격차는 SNS를 통해 더 쉽게 체감되며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030 세대가 범죄나 극단적 선택을 단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사망한 조윤아 양의 30대 부모는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돈 70억 원을 횡령한 30대 농협 직원도 가상화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었다라면 갚아 나가는 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여유자금 위주의 투자 습관을 기르도록 권장해서 더 큰 사회적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미 큰 손실을 본 2030 세대에겐 개인회생 등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안내해서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2030 영끌족들은 지금 투자 손실에 금리 인상 부담까지 삶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박종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원을 찾는 분들 가운데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이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로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까? 작년에 비해 2022년 2월부터 크게 늘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그 6월부터 하루에 10명 가까운 분들이 그런 투자 우울증, 주식으로 인한 공황장애, 불안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보통 어떤 증상들 보입니까? 사실 이런 시장의 어떤 폭락으로 인해서 크게 손실을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패닉과 공황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죠. 그리고 네. 극심한 우울로 인해서 가정이나 친구, 직장 어떤 갈등을 빚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떤 이런 우리 뇌가 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이런 주식의 엄청난 폭락, 경제적 손실에 마주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급속하게 폭락해서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한 6개월 정도는 주식에서 아예 시선을 떼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고 본업에 집중하는 게 마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물도 처방해 주시나요? 그 어떤 그 주식 중독증 아니면 주식 우울증, 공황 어떤 수준에 따라서 경도, 중도 그리고 아주 심각한 단계로 나누는데 어떤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선생님께서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직접 주식 투자를 해서 우울증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2017년에 제가 주식에 크게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우울증을 경험한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정신과 전문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울증 경험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사람은 자기 어떤 개인화 인지 오류가 있거든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는 운이 좋을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성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을, 행동을, 충동적인, 감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였고, 저도 어떤 전 재산을 연끌해서 그 무리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고 한 1년 이상은 본업에만 충실하면서 자기 객관화와 수용, 재활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자, 얼마 정도 투자하셨고 얼마 정도 손실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셔야지 좀 실감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은행빚 1억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4억 원이요? 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 37살 기준으로 마이너스 80%까지 그 손해를 봤었습니다. 아, 마이너스 80%요? 네.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벗어나신 겁니까? 스스로 치료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상담을 받으러 가신 겁니까? 상담을 받기도 했고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상도 했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받아들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필요했습니다. 1년 가까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어떤 뭐 일기 쓰고 가계부 쓰고 자기 객관화를 위한 어떤 방식을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뭐 예전에 했던 그 손해보다 많이 다 그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이게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실패한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결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미뤄지면서 뭐 아파트 살 돈을 모아놨다가 부모님한테 미리 받아놨다가 그 돈으로 주식에 연끌해서 뭐 반토막이 나고 파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 주식이나 어떤 코인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루에 3분 이상 오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병원에만 매일 3분 정도 찾아오신다고요? 저희 병원에만 하루에 3분 이상 찾아오십니다. 네.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가 유행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유형이 있습니까? 너무 충동적이고 약간 이걸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것들은 특히 도파민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뭐 흔히들 말하는 MBTI형에서 ENFP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투자를 도박이나 어떤 승부, 게임으로 생각하는 분들, 나는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어떤 약간 현시욕이나 과시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주식 투자 말고 다른 투자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손해가 크다 보면요. 연끌해서 더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을 땐 예. 전두엽의 기능이 30% 떨어집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네, 불안 호르몬이 더 이렇게 높아지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의 이성적인 힘을 30%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인지 능력, 기억력, 감정, 뭐 작업 기억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가 사실 도박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철저히 이성적이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찌라시나 누가 하니까 한다 이런 어떤 열등감, 포모증후군, 박탈감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사기 코인 거래소나 아니면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서 속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어떤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부터 해보셔야 돼요. 돈을 빠르고 쉽게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투자 방법은 자기 자신과 어떤 상황에 맞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심리 치료가 필요한데도요. 본인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네. 내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 내 직장관계 기능, 내가 주식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근태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결근을 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쉽게 화를 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내 이런 기준에 어떤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식 우울증이나 주식 불안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무기력증, 또 불면증, 네. 또 쉽게 짜증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주식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입맛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불면증에 해당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참을 수 있던 것들에 울컥울컥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내가 주식 우울증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영향받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 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들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2차 재난을 막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그 손실 계좌는 그대로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 박탈감을 해소하는 여러 지자체적인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금융교육 이런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손실을 보면 3개월 정도는 쉬어야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는 주식가가 떨어지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떨어지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정말 대표적인 이미추론에 오릅니다. 떨어진 주식이 오를 거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걸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3개월 동안 자기 본업에 집중하고 내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면서 내가 건강한 투자자로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030 영끌족 그리고 또 비투족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남 탓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처럼 여러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본업과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시장의 회복을 버티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좋은 어떤 회복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YTN 취재진과의 만난 자리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는 17일 출마 선언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면서 조속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민주당에 좀 어떤 점이 개혁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신지도 관련될 것 같은데. 우리 민생이 정말로 어려운 지경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이 큰 상태인데 정치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고통 없는 더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반대 의견도 있을 텐데 이런 좀 어떻게 수렴해 나가실지. 원래 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의견이 다른 것은 존중하고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느는 더블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유행 국면을 앞두고 대응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다음 주 역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 9천여 명인데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다음 주엔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이미 수도권 점유율 40%를 넘어서며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BA.5는 강원이나 경북 등에선 점유율이 5%에 불과한데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 확진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재택치료 환자도 15만 8천여 명으로 2만 명 넘게 늘어났고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서 69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재유행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 정부도 빠르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병상 재가동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증 병상 재가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정부는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고 병원장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유행 시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1,4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현장 점검을 실시해 줄였던 병상을 즉시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월말까지는 분만과 투석, 소아진료와 같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용 음압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그러면 공무치료만 축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충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중학생 한 명이 이제 술에 취해서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죠.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또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이요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가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예. 새벽에 만취한 중학생입니다. 네.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학생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이 됐을 것이고요.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특수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아마 제압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예. 바로 체포할 수가 없는 형태에 있고요. 결국 이제 보호처분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학생은 바로 학교에 갈 수 있는 예,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체포가 구속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더라고요. 예, 18번 정도 사건이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요. 네. 소년 사건 이 자체가 굉장히 접수가 된 후에 소년부 송치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형법 자체는 이제 만 14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14세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네. 10세가 넘어야, 그러니까 10살이 넘어야지만 보호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네. 보시면 지금 됩니다. 설명해 주신 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촉법소년을 네, 말하는 기본 거죠.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촉법소년 이야기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이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 네. 이후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12세로 할 것이냐, 13세로 할 것이냐, 예. 또는 뭐 해외 사례를 고려해서 사항별로 죄명별로 중범죄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TF 하향화 TF를 놓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소년법상에 10가지 처분이 되어 있고요. 네. 최대 2년까지 소년원을 보낼 수 있는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소년법상으로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20년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봤을 때 연령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연령으로만이고 죄목으로는 따로 구분을 하진 않는 거죠. 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10살, 14살, 19살 이렇게 3단계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책의 논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행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범죄도 흉폭해졌다는 주장이죠. 예. 예. 그 근거 그렇게 낮춰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근본적으로는 형사 촉법소년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예. 또 출생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반대로 오히려 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형벌의 위화력 이것을 13세 미만, 그러니까 14세 미만자에게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연령 하한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일종의 경고 효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리 예. 네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너 전과자 된다라는 걸 알려주자라는 논리입니다. 네, 건수 그 범죄 건수도 그렇지만 네. 그 범죄의 질, 그 강도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미디어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져서 또 학폭 또는 이제 SNS 같은 것 여러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통계로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마약 범죄가 지금 10대, 2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예. 통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또 문제와 맞물려서 사실 흉포화 자체에 대한 통계가 올해 또 작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통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흉포화 정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출 필요가 없다.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예. 실제로 또 범죄율이 줄지 여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교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죠. 실제 그런 의견들이 이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의견인데요. 그렇군요. 예.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소년부 재판관 숫자가 40명이 안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도 보호관찰소나 또는 소년 분류심사원 또는 소년 교도소 또는 보호기관 자체에서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0년, 20년 중형을 선고했을 때 10대 청소년이라면 20살, 30살에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네요. 예. 예. 그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정 시설이나 교화 시설에 대한 문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평가로는 90년대에 시행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인적으로 충분히 보충이 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만성적인 부족 상태로 계속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정비해야겠네요. 그러면 교화 시설도 좀 늘려야 되고 교정 시설도 늘려야 되고. 예,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지만 연령 하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해외 사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이런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그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중국이 몇 살이죠? 16살이요? 16살이요? 예, 그렇지만 부모의 책임을 연대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보통 12세, 13세, 그리고 영국, 호주 같은 국가가 이제 10세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7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관습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관념이고요. 네. 법으로는 전체 주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형사 책임 연령의 제한을 나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0세도 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데 이제 배심제도 국가이기 때문에 예. 사안별로 책임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령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3, 4살, 4, 5살만 돼도 알 수 있는 그런 관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사안별로는 사안별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TF에서 뭐 그걸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으신데 아마 분명히 죄명별로 또
핵심적인 살인 범죄나 또는 마약 범죄 같은 것을 중심으로 놓고 사안의 별로 책임 능력을 개정하는 방안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좀 무게를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령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13세는 이제 사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사춘기의 변화가 중2에서 중1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문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12세까지 내려갈 것이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내려갈 것이냐는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별로, 그러니까 죄별로 흉포화되고 있는 그런 강력 범죄 위주로 핀셋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을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 내린 장맛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철역이 물에 잠기고 빗길에 3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 아래에 있는 전철역 바닥이 물에 젖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침수됐습니다. 수원 방향 열차가 서행하는 등 1시간 정도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셔틀 열차 운행도 2시간 넘게 중지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낮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역사 내에 빗물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수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 9시 반쯤에는 인천 경서동의 한 도로에서 41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중상으로 판단하고 이송을 했거든요. 아니 의식이 없어서. 다른 운전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100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서 116억 원을 가로채고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을 앞세워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신가동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크게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물쾌지수가 치솟았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으로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엔 탈북어민 북송을 놓고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구성 협상을 놓고서 방송장악 논란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매달 1,200만 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